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 잔 하실까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사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자,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형근 소장이 좀 문을 열어주시죠.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뭐 안타까운 사건이죠. 음. 이선호 씨 산업재해 네, 사망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 참 네, 많이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가 좀 뭐하네. 아무튼 이야기가 좀 됐던 예, 그런 사건인데 네, 사실은 되풀이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봤자 소용없는 없다라는 사실을 어찌 본다면 또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봐야 될까요? 네, 뭐 사건 자체는 지금 보도가 좀 많이 돼서 예.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고요. 쟁점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쟁점을 한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사건을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죠. 지난 4월 22일에 오후 4시 10분경에 이제 평택항에 수출입 화물 보관 창고 앞에 있던 그 개방형 컨테이너라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이제 사고로 사망을 했죠. 네. 컨테이너 날개가 접히는 바람에 사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생겼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경찰은 또 수사를 하고 있고 밝혀야 될 것도 많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원청에서는 부인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좀 우선 한번 뽑았는데요. 예. 쟁점 첫째는 우선 지겨운 얘기입니다만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지게차 작업을 하다가 그 지게차 쪽에서 이제 잘못해서 이거를 날개를 접는 바람에 반대쪽 날개 쪽에서 작업을 하던 이선호 씨가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지게차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장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규정상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작업 유도자 신호수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당일 사고 현장에는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없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선호 씨 같은 경우는 이날 작업장에 이게 처음 투입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걸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안전모나 안전화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구도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에 이제 이선호 씨를 보내게 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보내게 된 셈인데 아버지 이재훈 씨 이제 그 인력 파견 업체죠. 우리인력의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이전에도 안전 교육 같은 거 없었고 안전모도 없었다. 이제 동방 쪽 그러니까 이제 원청 업체죠. 원청 업체 동방 쪽의 말에 따르면 안전 도구하고 장비들을 현장에 비치해 놨다. 그런데 개인에게 지급해 준 건 아니다. 예, 이런 그 참 알 수 없는 말이 있고요. 장비 노후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개방형 컨테이너 양쪽에 날개가 접혀 있는 날개가 있는 이런 건데 증언들에 따르면은 이게 제대로 된 컨테이너라면 한쪽에서 날개를 접었다고 해서 그쪽 진동 때문에 다른 쪽이 이게 접힐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현장 8일 전 점검 때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이 직원들이 119에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연락을 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사고를 당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른 그 추측입니다만 회사 쪽에서는 이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만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바로 119에 신고를 안 하고 회사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절대로 먼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회사 쪽에서 평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다. 뭐 산업재해 신고율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 이제 뭐, 교과서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예, 저희 작년에 그 시사 사전 하던 시절에 예. 뭐 이거 이 주제 다루면서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 수준으로 계속해서 통계 잡힌 다음부터 계속 이런데 산업 재해율 자체는 OECD 평균의 4분의 1에 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산재가 적게 나는 나라인데 낮다 하면 무조건 사망이어서 산재 사망률은 세계 최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알바로 막노동을 참 많이 한 네. 사람인데 그 막노동을 해보면 대충 알아요.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솟아있는 대못을 그러니까 시멘트 자로 메고 가다가 밟아가지고 거의 관통되기 일보 직전까지 병원 가긴 뭔 병원 가요.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 아저씨들이 응급처치를 해주는데 유엔 성냥 아십니까? 유엔 성냥을 한 움큼을 지어서 딱 불을 붙이자면 그냥 지져요. 성냥 불 붙여가지고 네, 성냥으로 그러니까 불을 그러니까 지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볼록하게 봉분처럼 솟아 나오더니 신기하게 낫대. 왜 그러냐면 못에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 쇠독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잘못하면 파상풍부터 상당 예, 파상풍 걸리면 큰일 나는데. 작업 관리자가 병원 가자는 얘기에 병원의 비읍자도 꺼낸 적이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하고 그냥 다음날 가서 또 일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건 아주 소소한 경우지만 안전관리자는 10장 말고는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 신호수 그러니까 어차피 현장에서 결국은 인건비 줄이는 게 결국은 남는 장사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한국의 명색이 OECD 가입한 지도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OECD 안에서도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 저희 중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10만 명당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이 지금 1년당 연간 평균 11명인데 이게 저희가 살인 사건으로 2명이 죽고요. 교통사고로 6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세월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2,0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균 2,000. 코로나로보다도 훨씬 많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비용 좀 아끼겠다고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꽤 잘 사는 나라가 언제까지 이걸 합리화할지 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전 불감증은 예. 비용 민감증에서 발생된 일이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쟁점이 있다면 예,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불법 하도급 문제가 이것도 역시 이제 결국은 다 얽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원청인 동방 꽤 큰 회사입니다. 이게 연간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크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도 700명이 넘고요. 이 원청인 동방하고 하청인 우리인력 사이의 계약이 이게 불법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직접 고용을 안 하고 간접 고용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파견하고 용역하고. 있죠. 용역이 저희가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이건데 파견의 경우는 파견된 근로자가 원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 의무가 원청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용역 같은 경우, 하도급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업무 전체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전관리 의무도 하도급 업체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동방하고 우리인력 사이의 이 계약서를 보면은 파견도 아니지만 도급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인력 공급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급 계약이면 여기에 어떤 업무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인력 보내준다라는 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때 현장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즉흥적으로 투입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뭐 이게 플랫폼 왜냐하면 이게 불법인 게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람 보내주고 수수료 받아 먹는 장사인 거거든요. 그거죠. 플랫폼이네. 예, 이거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불법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동방의 지시를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파견 형식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꼬여 있는 불법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이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죠. 여기저기로 다 쪼개서 이쪽 업체에 요만큼 맡기고 좀 요만큼 맡기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원청업체 직원들이 지시 감독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루 일일식으로 고용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 고용을 책임질 이유도 없고 복지를 해줄 이유도 없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분산된 사람들이에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안전핀 이제 처음에 이제 갔던 사람 이선호 씨가 따라간 사람이 우리 인력 직원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간 거죠. 여기는 우리 인력 직원이고 그 다음에 날개를 접은 사람은 자영업자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동방 소속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세 소속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이 소위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돼요. 책임도 불분명해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 산업 전반의 생산 현장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노동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이라는 거를 진짜 제대로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새벽 인력 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도급을 주죠. 특정 공정을 뭐 미장이든 도장이든 유튜브니까 뭐 공구리 치는 거든 뭐든 이렇게 이제 그 특정 공정을 용역을 주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력시장 이제 데리고 가거나 또 이제 자기들 멤버가 있으니까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특정 공정 도급을 받아서 일하고 끝나면 빠지고 근데 또 이 현장에서 이제 잡일을 하는 이른바 직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건설사가 또 그러면 직고용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예. 그 인력 회사를 통해서 그 이제 그 사람들을 조달을 해가지고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건비가 다르죠. 아주 싸게. 인력회사라도 끼면 괜찮고요. 사실은 그 조선업 쪽에서는 이미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일반화된 게 물량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청이 1차, 2차, 3차 막 있죠. 그것도 아니고요. 인력회사도 아니고 물량팀이라고 그래서 팀장 한 명이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 딸려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급할 때 투입되는 팀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비정규라는 말조차도 참 적용하기 그렇죠. 힘들 정도로. 근데 이런 방식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늘려놨는데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숙련도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요 이미 구조화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도려내고 그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네. 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청에서 현장 관리 책임을 얼마나 엄중하게 묻느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던 거고 네네. 강력한 어떤 제재 수단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또 시행령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경제단체에서 이제 또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네네. 그게 안 잡히면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 없을 거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있잖아요. 예. 이 쟁점은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언론의 보도 문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제 언론의 보도를 통한 거지만 여론의 관심 문제죠. 예. 사고가 4월 22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언론의 최초 보도가 5월 6일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가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원청인 동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친구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네. 비로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얼마나 합당하게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4월 22일에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4월 25일에 사흘 뒤에 또 다른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인지 사건인지 뭐 어쨌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대학생 한 명이 사망을 했죠. 의대생 손정민 군 사건입니다. 두 죽음은 모두 비극이죠. 뭐 누구나 죽는 것은 슬프고 비극입니다만 특히 젊은이들이 죽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죽음이 더 슬픈 거냐 더 비극이냐 이걸 따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손정민 군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는 건 전혀 아닌데
보여주는 관심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언론 보도 기사 검색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 검색이죠. 예, 이 중요한 언론들이 다 여기에 가입이 돼 있고 여기 검색을 하면 이제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해봤는데요. 이선호 더하기 평택항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4월 22일부터. 그냥 이선호 하면 동명이인이 너무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근사한 방법으로 해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검색이 많이 나오는 게 평택항으로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정민 더하기 한강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동명이인 문제를 피하려고 해봤더니 이선호 씨 같은 경우는 총 1083건. 기사 더하기 인용문 합쳐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손정민 씨 같은 경우는 총 3,824건. 3.5배 이상 손정민 씨 기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언론사별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그 똑같이 3.5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언론들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이 언론사별 하나하나 언론사별로 분석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MBC는 어땠나까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보수 언론으로는 저희가 뭐 흔히 그 유명한 이제 조중동 포함해서 조중동 문화일보 일간지 더하기 매경 한경 합쳐서 6개 매체를 뽑아봤는데 이 6개 매체가 이선호 씨 이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총 103건이에요. 6개 매체 합쳐서. 진보 매체는 한겨레 경향 2개만. 예, 여기 뭐 인터넷 언론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2개 합쳐서 18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일간지들은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해서 매체당 평균 17.2건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중앙일보가 많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를 제외하면 다른 매체들은 기껏해야 10건 내외 뭐 이렇게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위 진보 일간지 한겨레 경향은 매체당 평균 91건을 보도를 했고요. 반면에 손정민 씨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일간지들은 매체당 평균 131건을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일간지들은 매체당 평균 19.5건, 한 20건 정도.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걸 텐데 물론 어느 쪽이 지금 뭐 이 비극이 어느 쪽이 더 중대한 비극이다라고 이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은 여론의 형성이라는 데 미치는 언론의 입장을 언론의 영향력을 본다면 이거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3.5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3.5배나 많은 보도의 불균형이 있다. 특히 거기에 그 불균형을 만드는데 크게 앞장서고 있는 곳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네. 손정민 군 관련 보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제도 있지만 질의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도진기 변호사하고 짚은 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갖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의혹. 근데 그것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지 필수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의혹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이제 결이 다른 의혹이 마구잡이로 인용 형식으로 해서 보도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도량보다 보도의 내용이 더 문제였다고 보는데 왜 그랬느냐를 보면 그럼 뭐 명확하죠. 장사가 되니까. 클릭수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만약 이전에 보도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와버린다면 해당 언론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찰의 수사가 축소 은폐 조짐을 보이고 있거나
내지 부실 수사의 어떤 조짐을 보이겠다면 그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예, 문제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해 들어가면서 지금 어떤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히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다 일반화해 버리면서 마치 추리 소설을 쓰듯이 맞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과연 그것이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사실은 언론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전혀 따지지를 않더라. 이 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언론인지 찌라신지 구별이 그러니까. 안 되는 수준의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한편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게 지면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한쪽을 보도를 많이 하면 다른 한쪽의 보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느 것이나 다 비극이라고 할지언정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해결해야 될 진짜 심각한 문제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진짜 비극적인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어떤 한쪽이 더 비극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특히 지난번 우리가 저기 태안 화력에서 사망했던 김영균 씨 사건도 있고 구의역 김군 사건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 비극을 언론이 좀 더 깊고 차분하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그 조영근 소장께서 이제 비카인즈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이게 이제 본지에 들어갔던 기사죠 대부분이. 네. 본지. 그러니까 신문지면에 실렸던 기사. 다시 예,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판은 네네네. 여기 집계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아마 맞아. 그럴 수 그 있습니다. 조회수 늘리고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인터넷판이 주요 창구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 조사를 하면 아마 전혀 다른 또 데이터가 아마도 나올 수 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차이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여서 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 출연하는 MBC는 보니까 보수 언론만큼 그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역시 이 손전민 군 사건을 좀 더 보도를 조금 더 많이 한 편인데요. 좀 더 이 균형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쓴소리를 조금의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문제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김만곤 박사가 준비해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우리 청취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 청취자들이 원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발주 아이템입니까? 예, 발주 아이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 요즘 뭐 난리죠. 근데 예, 또 이제 하여간 뭐 휴전 합의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제 오늘 그 합의를 봐서 이제 20일 오전 뭐 8시인가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열흘 전에 어쨌든 이 동예루살렘의 알 악사 사원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경찰들이 충돌했는데 이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에게 어떤 모독감을 안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 사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런 분쟁들이 생겨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거의 매해 생겨나고 있고요. 워낙 예. 익숙하다는 표현 쓰면 안 되고 예.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어나요. 거잖아요. 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돌아보면 저도 2018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자 지구에서 이 간호사가 이제 의료진임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제 군인들에게 정조준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그게 아주 이제 그 심한 그 분쟁으로 발전할 기미가 보였을 때 저한테 이제 그 매체에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이제 그 뭐 칼럼 비슷한 걸 하나 요구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수업할 때 팔레스타인 학생이 제 수업에 있었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학생이 유학 온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한테 니네들의 이야기를 이제 뭐 그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하니까 막 갑자기 목이 꽉 메이는데요. 그 친구가 쓴 글을 보고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예, 분쟁의 역사. 이 얘기는 지금 아이고. 1박 2일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정리하다 지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사를 이야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요. 몇 개만 좀 뽑아서 예, 이야기를 해야 될 예.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작은 네. 이른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면서 1948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48년에 이스라엘이 건설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2차 대전 마치 이게 2차 대전이 기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차 대전이 이제 발단이었어요. 이제 1차 대전 때 이제 영국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놓고 양다리를 놓는 사태가 생겨나는데요. 1차 대전 때 자기 지원이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로부터 지원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 지원에 이제 있는 아랍 국가들로부터도 이제 지원이 필요했던 영국이 양쪽에다가 어떻게 약속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팔레스타인 중동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시오니스트들에게는 여기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양다리를 걸친 약속을 해놓으니까 이제 중동 사람들은 여기 우리 팔레스타인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각종 흩어져 있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들어서던 이 시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194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들어서기 직전에 이게 유엔이 개입을 합니다. 유엔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여기 두 개의 국가가 서는데, 자, 봐라. 여기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43%,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43%,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56%를 주는 분할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시행을 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였느냐라고 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인들의 영토가 87.5%였대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6.6%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걸 달랐네. 예, 이걸 56대 43으로 해서 오히려 더 거꾸로. 아랍 국가들에게 거꾸로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유엔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아랍 국가들이 이걸 인정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차부터 3차까지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1차 때 이제 1차 때 이 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영토의 78%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2%가 가자와 서안 지구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 1차 중동 전쟁 때 결과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가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56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560만 명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겨났는데 이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대탈주 뭐 이런 식의 그런 건데요. 나크바라는 사건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차 중동 전쟁 때 이제 중동의 결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렇게 한 10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부재자 재산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간 100만 명 재산을 다 뺏어요. 토지와 재산. 몰수한 겁니까? 예, 다 몰수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야, 대못을 박아버렸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유대인들에게는 귀환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권리와 땅 뭐 이런 걸 나눠주겠다. 시민권을 나눠주겠다. 뺏은 땅을 그러니까 예. 돌아온 유대인들한테 딱 불화한 겁니까? 예, 그런 거죠. 예, 뭐 사실상 그렇게 돼버린 거였고요. 그리고 2차 중동 전쟁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가 이제 중동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같이 합력이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여서 시나이 반도를 병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집트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를 뺏기고 이제 뭐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쌓인 게 있었죠. 이걸 보복 전쟁으로 나선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또 승리하면서 그나마 이제 자기들이 그나마 이제 팔레스타인 영토로 남아있던 가자 서안 지역 자체가 모두 다 점령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사건 이후에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이때 결성합니다. 피에로. 예, 피에로가 이때 결성이 됐고요. 사실 저희들 클 때 정말 계속 들었잖아요. 이 단체 이름을. 그렇죠. 예, 피에로, 야세르 아라파트. 예, 야세르 아라파트 정말 매일 뭐 뉴스에 나오고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최초로 이스라엘이 초반에 밀렸던 전쟁입니다. 이제 근데 이때 너무나 밀렸는데 4차 중동 전쟁이 사실 그 1973년에 일어나는데 정말 이때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밀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가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당연히 미군이 개입하죠. 이제 미군이 개입하면서 이게 전세가 역전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못 가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의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왔다 그런다면 이제 그 1978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되게 유명한 협정인데요. 네.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집트가 자기가 2차 중동 전쟁 때 빼앗겼던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는 대신에 자기들이 가자 지구의 개입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겠다. 그런데 이 대가가 뭐였냐면 미국이 매년 20억 달러를 이집트에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걸 받았던 사다트라는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중동 국가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는데요. 어쨌든 사다트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무바라크가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그렇죠. 예, 아랍의 봄이 이어질 때까지 이제 30년 동안 계속 미국이 무바라크를 놓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권리와 독립 그리고 점령 지역에서 철군을 약속하는데 이때 한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자 지구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이제 서한 지구와 관련된 거는 클린턴이 주도했던 이스라엘 요르단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1994년에 있는데요. 서한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미국이 요르단이 안고 있던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재정 지원을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해주기로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서한과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배권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이제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 레바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바논 전쟁은 정말 황당했는데 레바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추격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2만 명의 레바논인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레바논인들이 엄청 분노해가지고요. 강경 조직인 헤즈볼라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헤즈볼라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는 약간 다른 성격의 이제 그 자원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도 있잖아요. 하마스. 예, 예. 하마스는 이제 나오는데요. 하마스는 1987년에 이제 1987년에 우리나라가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1차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인티파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 이제 이 민중 봉기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이제 현실 그리고 이스라엘 억압 정책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이제 공개적으로 다 폭로되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1차 민중봉기도 실패로 끝났는데 이 당시에 많은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피에로에 정말 무능과 부패에 질려가지고 야, 우리가 더 이상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기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강경 조직인 하마스가 창설이 되어서 이제 피에로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두 노선이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피에로는 평화 노선을 걷게 되고 그리고 하마스는 계속 강경 노선을 걷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했던 건 이쪽이 아니라 피에로가 아니라 하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들이 가격분자처럼 보여야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되게 유리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피에로보다는 하마스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일들이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적과의 동침이죠. 예, 적과의 동침이죠. 그리고 정말 하마스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정말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예. 저희가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 이제 목사님 연결해서 얘기 들었는데 지금 뭐 이것도 요번에 벌어진 것도 지금 이스라엘 정권의 지금 정책 위기, 예, 맞습니다. 네타냐후,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 비리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정책 위기를 그러니까 돌파하기 위한.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하마스도 아바스 정권의 지금 위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어떤 무력 충돌,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예.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거 뭐 그 아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마스 제가 알기로는 하마스 세력이 아니라 자치정부 수반 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데 하마스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내에서 자치정부와 약간 경쟁하는 이제 관계에 놓여 있고요. 근데 자치정부가 아마 하마스의 지지율은 한 20% 안팎 오르내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를 펼치는데요. 이제
점령 지역에다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안에다가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이 가자 지구에는 정착촌을 건설하지 못하는 여기가 하마스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리된 정책을 시작하는데 이게 2000년 팔레스타인 2차 민중 봉기 이후에 완벽하게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서안 지구에 콘크리트 분리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트럼프의 예. 원조가 여기군요. 예, 사실은 여기죠.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분리 장벽을 설치해서 서안 지구에서 다른 지구역으로 가려면 다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 이때 일어나고요. 이 이후에 이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오래 점령해왔고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점령 지역인 동예루살렘, 서안, 가자 지역 이거 다 국제법 위반한 점령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착존 이것도 전부 다 분리장벽 전부 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국제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자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혹자들은 6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의 1,500명 가량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 이제 계속 미국이 반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결의안을 못 내니까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를 이용해서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유엔 최초로 이제 파견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리차드 골드스톤이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사람이 단장으로 해서 보내는데요. 이 사람이 보고한 리포트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사에 협조도 안 했고, 근데 하마스가 오히려 조사에 되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보고서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잘못했다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가 최초로 나오게 된 거죠.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이스라엘의 평판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엔 총회가 최초로 결의안의 성격을 지닌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로 영향력을 미친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 정치 교과서 같은 데도 실려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는 이제 그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부터 가자 지구가 이제 완전히 봉쇄입니다. 이거는 검문소도 없어요. 그냥 쫙 막아놓고 이제 들어오지 나가지도 못하게 봉쇄시켜놓고 의약품도 넣어주지 않고 완전히 여기 지금 완전 전기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 거의 끝났다고 예. 마스크 벗고 다니고 살만하다고 막 보도 나올 때 제가 궁금했던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백신 줬대요, 안 줬대요? 저는 그거는 체크를 못했는데 안 갔을 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예, 지금 기준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벽이니까 바이러스도 막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가 있지 않고요. 심지어 서한 지구에서는요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쓰는 도로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하하. 예, 도로도 서로 따로 있을 정도고. 뭐 남아공 옛날 아파르테이트 할 때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인종차별 국가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종차별 국가인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국가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국가가 결국은 여기에 팔레스타인 국가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를 같이 세운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가 정식으로 성립돼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정식으로 성립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옵저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식 정부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네스코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신청한 걸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해서 받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줘 버리면서 여기에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분노했죠. 그래서 유네스코를 떠나버려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모든 언론이 무력 충돌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국가 대 국가 이게 자치정부가 공식적인 그 정부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맞습니다. 예. 무력 충돌에 그러면 전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인 셈이죠. 왜냐하면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옵저버 국가로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이국가안을 내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 이국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철저하게 다 인정하고 중동의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내의 모든 팔레스타인들이 비무장으로 국가를 만들겠다면 우리가 승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장하지 않은 국가는 국가 아니잖아요. 이게 농담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농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이 국가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들은 그래도 이 국가를 주장해 오다가 최근에 피에로도 이걸 주장 안 했는데 피에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뭐 피에로 이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부 팔레스타인들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느냐? 1국가 안으로 가자. 1국가. 예, 같은 국가에 살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시민권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자.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이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유대 국가의 정체성을 해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1국가, 2국가 다 수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2국가 안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해법은 또 팔레스타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예. 얼마 전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한 구절을 딱 그 눈동냥을 한 게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량 학살이 벌어질 때 당시 아랍 국가들의 태도가 은근히 즐기거나 더 나아가서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에 대해서 이제 뭐 엄청 적대지고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됐던 데에는 물론 아주 유구한 표현을 써야 되나 아무튼 엄청난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예. 그런 어떤 요인도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럼 도대체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들을 전부 다 뭐로 방어했냐면 반유대주의로 방어를 했거든요. 역사를 봐라. 반유대주의가 무슨 결과를 만드는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이거 다 니네들 반유대주의자들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 이걸 피해왔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반유대주의와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에게 명백하게 이제 우리가 이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철저하게 이제 이걸 지원해 왔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원조액의 5분의 1이 이스라엘한테 가요, 지금도. 지금도? 예. 그래요? 원조액의 5분의 1이 예, 이스라엘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원조를 받고도 뭐로 썼는가,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사용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할 의무가 없는 유일한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아니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이다 이런 식의 그 세평이 있는데 그 사실인 겁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조 받은 돈으로 팔레스타인의 불법 정착존을 건설하는 데 썼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국제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라는 사람과 이게 스티븐 월트가 2006년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논문을 냈고 이게 되게 유명한 동일한 이름으로 책으로도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 인구는 미국에서 3%에 불과하지만 뭐 금융, 석유, 뭐 식량, 정계 뭐 이런 모든 것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연준 있잖아요.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뭐 그 연준 같은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의장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오,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제롬 파월이 최초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사실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뭐라 불렀냐면요, 유대인 사조직이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금융을 쥐고 있다는 말이 맞았네. 예.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회장이 전통적으로 그게 유대인들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통일 정도였었어요. 의장 자리를 받는 게 전통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로비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로비 단체가 총기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로비 단체 1, 2위를 다투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자체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 이제 뭐 그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에서 건네주는 것 외에 우리 미국은 다른 이스라엘 정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이제 미국에서 언론도 이스라엘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CNN에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번 내보낸 간부가 하루에 6,000통의 항의 이메일을 받았대요. 아, 예, 그리고 저기선 그 문자 폭탄이 아니라 메일 메일 폭탄을 메일 받은 거죠. 폭탄. 예. 메일 폭탄을 받았고 그리고 공영 라디오 NPR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이스라엘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냈다가 공영 라디오잖아 이게 미국 공공 네. 라디오잖아 몇 개 안 되는. 근데 여기서 후원금이 $100만 바로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냐면 돈줄을 줘서 목줄을 움켜잡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거의 돈줄을 쥐고 있고 그래서 언론도 보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스티븐 월트와 이 책을 썼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정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인권 정책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거기서 수입하는 물품들도 뭐 다 잡아놓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 같은 것들 수입 금지시키고 그것 때문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 걸렸더라고요. 예, 유니클로 걸려들었더라고요. 사실 핵확산 방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묵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도 불법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또 이란은 핵확산 방지 조약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핵확산 방지 조약의 일부도 아니에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 내로남불의 국제화죠.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전형적인 내로남불. 어찌 본다면 내로남불의 원조는 미국 아닌가요? 아, 뭐 미국이야 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정책이 기조니까. 예. 지난 시간에 예. 저희가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루즈벨트 뉴딜처럼 국내 정치를 그러니까 그 경제 개혁을 막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외 정책 면에서는 심지어 뭐 트럼프 이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느냐 공화당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반도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사실은 묘사를 하지만 이제 몇십 년의 과거를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랬다는 민주당 거죠. 때 조금 더 힘들었다. 오히려 그런 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온 경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시각을 좀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저는 한 1박 2일 걸릴 걸 20분 만에 정리를 해주셨네. 아닙니다. 이게 어, 제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정말 이게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실상 이제 거의 공부에 가까운데 저도 이걸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게 정리하다 막상- 보니까 이 얽힌 게 너무 많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동의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럼 팔레스타인과 도대체 관련된 단체들은 뭘까 했을 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하마스, 예 그리고 그 곁다리로 연결된 게 헤즈볼라라는 어떤 그런 구조도 이제 명확하게 이번 공부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께서 이제 이걸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런 정리할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48년 1차 중동 전쟁 예. 얘기하실 때 그 이스라엘이 떠난 사람들 재산몰수법 만들어 가지고 예. 싹 다 뺏었다 이런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그 소설인데 하이파에 돌아와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팔레스타인 문학으로는 아마 현대의 고전격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부부가 전쟁으로 해서 쫓겨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뺏겼죠. 다 뺏겼는데 그게 좀 더 복잡한 것이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데리고 피난을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한 명은 그 당시에 못 데리고 사정상 냅두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 사이에. 그렇지만 돌아가지 못하니까 못 찾다가 그때 돌아가서 다시 찾는데
찾아내요. 음. 문제는 자기네 집을 몰수해서 차지한 이스라엘 부부가 그 아들을 입양해서 그 아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정을 알게 돼서 자기 부모 친부모를 만났지만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다. 진짜 이 비극을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소설에 담겨져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자,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예, 1국가, 2국가 뭐 다 통하지 않는 상황.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곤 박사, 조영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